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과 경기에서 원톱 포지션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자 영국 현지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최선인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 허스퍼가 1,100억 원이 넘게 투자해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한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가 부상에서 회복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원톱 포지션으로 중용해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 분석 방송까지 공개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가 분석한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전술 특성과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방송 내용 풀버전 해석과 더불어 전술 분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백발의 진행자가 화두를 꺼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센트럴 스트라이커, 중앙 스트라이커로 출전해서 2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요. 진행자로서 궁금한 것은 솔랑키 선수의 몸 상태가 갖춰졌을 때, 핏해졌을 때는 그를 9번 자리에 두게 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그대로 9번 공격수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즉 솔랑키가 뛰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보다 에버튼과의 경기 내용이 좋았고 또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경기력과 또 경기 영향력이 중앙 공격수로 뛰었을 때 가장 빛이 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제인데요. 분석가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면서 이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게임 플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역할에 대해서 최전방 혹은 이제 왼쪽 측면 역할에 대해 우리 팀이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뿐 아니라 상대 팀이 어떤 특성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경기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빛이 날 수 있는 역할은 다를 수 있다. 그때그때 다르다. 감독이 부여하는 역할을 나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위치가 손흥민 선수가 더 낫다, 더 잘한다 이런 단계를 넘어선 선수거든요. 어떤 전술적인 역할이든지 잘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 전술 안에서 하나의 부속품이나 보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역이 되어야 한다. 팀에서 가장 득점을 잘하는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선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의 문제는 상대 센터백이 강하게 또 거칠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플레이할 때인데 에버튼 같은 경우 흥미로웠던 것이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센터포워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것이잖아요. 물론 이 전략이 클루셉스키를 공미 자리에 두면서 번갈아 뛰게 했던 부분에서 적중했다, 통했다라고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대목에서도 새로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특히 센터포워드 포지션에서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 이 두 명의 아주 다른 타입의 포워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터치맵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솔랑키의 터치맵을 보시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인데 훨씬 더 페널티 박스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스 안에서 센터백과 경합하면서 문전에서 기다리면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솔랑키 자체가 기다리는 유형보다는 속도감도 있고 운반 능력도 있고 압박도 좋은 선수이긴 한데 기본적인 전술 방향성이 솔랑키가 있을 때는 9번 공격수가 적진에 박혀있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거고 거기서 공을 이제 연결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선수가 이렇게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지션상의 공격수들의 스위칭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손흥민 선수의 터치맵,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왼쪽 측면으로 옮기기 전 그 전에 센트럴 스트라이커로 경기할 때 터치맵만을 소개한 거라고 했는데요. 상대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터치가 한 번밖에 없었다. 빈도 차이가 조금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넘어서서 아예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긴 했는데 역시 정통 9번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공략당했던 9번으로 뛸 때의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을 동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터치가 또 어떤 터치였냐? 바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때 그 터치, 즉 빌드업 상황,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에버튼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손흥민 선수 스스로 전방 압박으로 그 공을 따내서 조던 픽포드에게 태클을 강해서 공을 본인이 확보하고 그 공을 빈 골대에 밀어 넣었던 그 장면이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터치했던 장면인 거죠. 즉
그 외의 상황에서는 9번 원톱으로 뛰긴 했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정통 9번 역할을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 팀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번 공격수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누구를 기용하는지가 좌우될 것이다. 즉 솔랑키가 부상해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솔랑키가 9번 공격수로 뛰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으로 간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솔랑키가 9번 공격수로 뛰기는 하겠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픽포드 골키퍼를 공략하기 위한 전방 압박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는 것을 구상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도 상대 팀을 공략하기 위한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서 솔랑키가 정상적인 몸 상태여도 전방에 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는 꼭 전방 9번으로 뛰는 걸 넘어서서 경기 도중에 선수들의 위치 변화와 또 배치 변화를 통해서도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뛰면서도 솔랑키가 앞에서 박혀있는 게 아니라 솔랑키가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이런 9번 공격수로 뛸 때 같은 가짜 9번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키로 하여금 상대의 센터 하프, 센터백을 오큐파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점령하고 지배하고 좀 맞대응하고 직접 부딪히기를 바랬다라고 했고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썼던 에버튼과의 경기는 역습하는 상황,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공수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측면으로 좀 이동하면서 측면적으로 공략하는 플레이를 원했다. 중앙 공격수로 뛰긴 했지만 픽포드의 공을 빼앗았을 때도 왼쪽에서 이제 동선을 가져가면서 중앙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즉 중앙 공격수로 뛰는 손흥민 선수는 중앙 전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자유도를 갖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 앞으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경기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포지션과 포메이션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에버튼과의 경기만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right decision,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공격진이 솔랑키의 회복 이후 또한 어떤 변수가 있을까? 진행자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솔랑키의 몸 상태가 갖춰진다면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테고 이럴 경우에 오른쪽 측면에 딜레마가 또한 생긴다. 시즌 첫 두 경기 레스터시티와 에버튼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측면 선발 선수가 브레넌 존슨이었잖아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를 맡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클루셉스키가 원톱을 보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오도베르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오도베르 선수의 영입도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마땅한 선발 자원으로 뛰기 어려운 가운데 존슨 하나만 조금은 오른쪽에 주전 자원으로 남아있던 가운데 존슨의 기술적, 결정력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데려온 선수가 오도베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오도베르가 왼쪽, 존슨이 그대로 오른쪽 자리를 지키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서게 됐는데 이제 솔랑키가 뛰게 될 때는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뺄 리는 없는 것이고 존슨과 오도베르 중에 누가 선발로 나오겠느냐. 일단은 눈길을 사로잡았던 선수가 오도베르 아니었냐. 에버튼과의 경기에 굉장히 베리 임프레시브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자가 오도베르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솔랑키가 부상에도 돌아온다면 오른쪽 측면에 선발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라고 분석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즉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의 3톱 가동이 플랜 A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분석가는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에버튼을 상대로 윌슨 오도베르가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했죠.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뛰었던 존슨보다 왼쪽에 오도베르가 훨씬 더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기록이 6번의 테이크온 어템프트, 이게 이제 드리블 시도거든요. 6번이나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이번 경기 전체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드리블 시도를 했는데 물론 6번의 시도 중에 성공한 건 2번이었어요.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드리블 시도가 모두 다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선수가 계속 시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돌파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가 수비를 하게 되고 균열이 생기고 틀이 깨진다. 균형이 깨진다. 이런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제초 공격이 가능하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고 뭔가 이제 공격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 오도베르가 기회 창출 1회, 존슨은 0회. 그리고 돌파 시도가 오도베르가 6개였는데 존슨은 한 번에 불과했고 그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도 오도베르가 18회였고 존슨은 7번. 근데 수비적으로도 그렇다고 오도베르가 공격만 하고 존슨이 이타적인 역할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볼터치 자체가 58회로 29회의 존슨보다 더 많았었고 또 상대의 박스 안에서 볼터치는 비슷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박스 안으로 가는 과정의 관여가 중요했기 때문에 존슨보다 오도베르가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록을 보시면 분석가의 말은 오도베르가 모든 부분에서 존슨보다 훨씬 잘했다. 이 상황은 분명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있어서 딜레마가 될 텐데 오도베르가 정말 인상적인 경기를 한 만큼 오른쪽 측면에서 오도베르가 선발 선수로 나서고 브레넌 존슨은 한동안 휴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카라바오컵이라든지 유로파리그라든지 조금은 힘을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할 경기에 존슨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진행자는 행복한 고민이 될 것이다.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가 아닌 상황이니까 존슨에게는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팀 자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기대했는데요. 또 하나 이 경기에 전술적인 화두가 있었죠. 바로 에버튼과의 경기 선발 명단에 데안 쿨루세프스키와 제임스 매디슨이 나란히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한 것인데 진행자가 두 선수 모두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이 일요일에 있을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의 뉴캐슬과 원정 경기도 적용이 될지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도 남아있기도 하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도 생각하고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분석가는 이 포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매디슨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토트넘이 정말 공격적인 라인업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애초에 내려서서 경기를 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능했던 전술이긴 하지만 쿨루세프스키와 매디슨이 함께 공격형 중앙 미드필드로 뛰면서 매디슨의 창의성이 더 살아났다. 그 창의성이 전방이 아니라 좀 후방 지역 8번, 6번 자리까지 내려와서 살아났던 것인데요. 매디슨의 기록을 보면 올 시즌 2경기 기준 토트넘 팀에서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창의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도움 2위, 부카요 사카에 이은 2위고 기대의 도움 수치가 1.36개로 역시 2개의 도움을 할 만큼 기회를 실제로 창출한 것인데 이 기록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 풀백에 이어서 2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도움값도 1.06개로 3위,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도 53회로 3위, 그리고 전진 패스 23개로 2위이니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공격적인 패스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매디슨의 기록이 지금 굉장히 좋지만 후반기마다 부진한 시즌을 보내왔던 것이 여전히 커리어 내에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난 시즌의 후반기 부진으로 인해서 유로 2024 대회 잉글랜드 대표팀의 엔트리에 들지 못했잖아요. 그 실망감을 딛고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역대 기록 토트넘에 오기 전에 최근 5시즌 동안 매디슨의 전반기 후반기 각각 19경기의 기록을 보면 지난 시즌이 사실 가장 좋은 퍼포먼스였잖아요. 2023-2024 시즌에 0.81개의 페널티킥 제외 득점, 공격 포인트, 관여율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0.36개에 불과했죠. 레스터시티에서 뛰었던 2022-2023 시즌에도 전반기는 0.9회였는데 후반기는 0.52개였습니다. 2021-2022 시즌 0.64개의 전반기 기록, 후반기에 0.82개로 올라갔던 달랐던 시즌도 있지만 2020-2021 시즌 0.65개에서 0.46개로 하락, 2019-2020 시즌 0.46개에서 0.09개로 하락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한 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 달라지고 일정이 달렸던 부분들, 그 변수들이 조금 있었고 사실 저 때가 이제 매디슨의 경기력이 쫙 올라오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때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이후 두 시즌의 기록이 조금 더 본인의 평소 패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분석가는 매디슨에 대한 확실한 평가, 이 선수가 정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창의성을 갖춘 미드필드인지에 대해서는 시즌이 끝났을 때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분명히 시즌 중에 있었던 부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매디슨에 대한 정확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는 그닥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는 원톱으로 나와서 오히려 더 잘 눈에 띄었느냐. 에버튼과의 경기에 선수들이 실제 시작하는 포메이션이 아닌 경기 중에 선수들의 위치 변화를 통해 차지하게 되는 포지션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지만 오른쪽 풀백인 포로가 클루세프스키보다도 높은 위치로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하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게 되고 손흥민 선수의 뒤를 매디슨이 커버하는 게 아니라 우도기가 왼쪽 풀백 자리에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공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왜 매디슨은 더 내려가느냐? 오른쪽 윙어인 존슨이 쭉 올라가 있고 그 사이를 커버해줄 쿨루세프스키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쿨루세프스키는 내려가서 빌드업하는 선수가 아니라 앞에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 몸싸움과 전방에서의 센터백과의 경합과 또 문전 안에서의 돌파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헤집어놓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니까 그 선수를 위에 놓고
메디슨은 패스 전개가 좋고 롱 패스가 좋은 선수이니 비수마의 옆에서, 비수마가 원볼란치 역할에서 패스도 하긴 하지만 롱 패스보다는 본인이 공을 운반해서 올라가는 형태, 즉 본인이 전진해서 전진한 위치를 차지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옆에 뒤에서 그 공간을 커버해주면서 패스를 뿌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뒤에서 상대의 역습에 대비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게 된다면 저 오도베레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오도베레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왼쪽 사이드에 붙어서 플레이를 하니까 골대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상 우도기가 이 자리를 들어오기 때문에 우도기의 존재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슈팅을 때릴 수가 없어요. 클루세스키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손흥민 선수가 솔랑키가 왔을 때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2선 중앙 영역에서 플레이의 자유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메디슨 같은 경우 사실 우도기가 인버티드로 들어왔을 때도 공격적인 역할을 유지했던 그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오도베르가 합류한 뒤에는 메디슨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였어요. 왜냐? 오도베르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로 파괴하는 공격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뒤를 조금 커버해줄 필요가 있다 보니 메디슨이 조금 더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메디슨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오도베르에게 무려 9번의 패스를 연결을 했고, 또 오도베르도 메디슨에게 9개의 패스를 서로 하면서 서로가 왼쪽에서 공격의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간 겁니다. 즉 이런 형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포진할 경우에는 오도베르의 경우처럼 메디슨에게 공을 건네주고 오도기나 또 앞에 있는 공격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놓고 쿠루세스키를 그 뒤를 받치게 했던 것은 쿠루세스키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쿠루세스키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포스트 플레이 능력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솔랑키가 부상해서 회복할 경우 오도베르, 우도기, 포로, 존슨 이런 선수들의 역할들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메디슨의 역할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저 쿠루세스키 선수의 자리로 내려가고 솔랑키가 앞으로 올라가서 버텨준다면, 말씀드린 대로 솔랑키가 기본적으로는 상대 수비를 경합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선수가 이제 내려와서 연계할 때 손흥민 선수가 솔랑키의 자리로 올라가서 에버튼전과 유사한 형태의 공격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솔랑키도 활용이 되고, 또 진짜 9번으로서의 역할과 지금 속도감을 가져가는 9번이 없는 상태, 상대의 센터백을 비게 만드는, 잉여전을 만드는 전략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 솔랑키가 내려왔을 때 손흥민 선수 내려왔다가 함께 침투하는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도기와 포로가 이렇게 공격 지역의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할 때는 사이드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가면 안 된다. 사이드는 오도베르, 존슨, 베르너 같은 선수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 쿠루세스키 선수의 에버튼전 활약 때문에, 저 역할에서의 공의 운반 능력, 공격 능력, 압박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에서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이고, 갤러거 외에 영입 대상으로 삼았던 에스턴 빌라의 제이콥 램지 역시 측면 미드필더라고 하지만 사실 풀백들이 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앙 미드필더나 측면 미드필더 뛸 때 맥긴이든 램지든 이렇게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잘라 자리에서 활약을 하면서 많이 뛰고 압박하고 공격 침투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역할이 결국엔 클루세스키의 저 자리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솔랑키가 돌아왔을 때는 그 저 위치에 가야만 득점할 수 있는 위치도 자주 갈 수 있고, 조금 플레이의 움직임과 패턴이 다변화될 수 있는 가장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처진 공격수 내지 10번 선수로 쓸 수 있는 위치가 저 위치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를 차지해주고 솔랑키가 최전방에 뛰면서 솔랑키의 백업으로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이 자리에 사르라든지 클루세스키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존슨 선수의 오른쪽 기용을 생각했을 때 후반전에 오히려 골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클루세스키 선수가 교체로 들어갈 때는 공격 숫자를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클루세스키를 교체로 투입시킬 때는, 선발 충전이 아닐 때는 본래 본인의 주 포지션이었던 사이드로 충분히 기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물론 상대팀의 특성과 다른 선수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 오도베르나 베르너 자리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오도베르, 베르너, 존슨, 쿠루세스키 같은 자원들이 또 사르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솔랑키의 뒤를 바치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쿠루세스키가 썼던 그 자리로 쓰는 것이 가장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일정,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먼저 8월 30일 금요일 새벽 1시에 스포티비에서 중계하는 UEFA 챔피언스리그 대진 추첨식이 있고, 토트넘이 참가하는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식은 스포티비 프라임에서 8시에 진행을 합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유로파리그 대진표 및 일정이 확정된 이후 9월 1일 밤 9시 30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월드컵 예선 일정으로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연속 홈 경기에 이어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사이에 유로파리그 첫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들, 올 시즌 우승 경쟁을 위해서 중요한 이제 경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레스터시티전 그리고 에버턴전을 통한 교훈으로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 그리고 포지션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소식들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 나오는 각종 반응들과 분석들 한준TV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영상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